지금의 터키가 오스만 제국입니다. 지금 중국의 서북 지방에 터키가 기원했다. 그때 한자로 돌궐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동돌궐은 우리하고 비로소 관계를 맺습니다. 고구려와 동맹 관계를 맺습니다. 터키는 언어가 알타이 어족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어순이 똑같습니다. 경상도 지방 중에서도 동남권 지역에 부추를 정구지라고 하는데 터키 말로 지금 부추를 정구지라고 합니다. 이게 우연히 일치인지 아니면 무슨 인과관계가 있는 건지는 앞으로 더 살펴봐야 할 것이다. 싫어하는 인생 공부 송희복의 서정 11편. 안녕하십니까, 송희복입니다. 오늘은 오스만 제국의 유명한 술탄인 술레이만의 시에 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술레이만 이행시 6편을 편집해 놓은 자료가 있어서 이것을 먼저 낭독에 붙이겠습니다. 이행시 6편. 오스만 술탄 술레이만. 장미의 수액과 작은 뜰의 시절이 다시 돌아왔네. 웃음과 즐거움과 제잘걸음이 다시 돌아왔네. 이슬은 장미가지에 눈물방울을 걸어 놓았네. 장미에는 새로이 붉은 반점이 피어 있네. 오늘 소생의 향연을 버리는 벌판의 정원. 하늘의 한 구석이 새롭게 자기 자신을 비추네. 하늘의 한 구석에 장미의 색깔을 칠하기 위하여 나 이 무희비는 시 10편을 노래하겠네. 그리고 사람들은 소리 지르리라. 오 사랑에 취한 나이팅게일이여, 너 다시 돌아왔어라. 이 땅의 쾌락에 너무도 기쁜 영혼들은 과자를 배불리 먹는 아이들을 닮았구나. 낭독 잘 들어보셨습니까? 술레이만이라고 하는 역사적 인물도 생소하고 이 사람의 시도 낯선감이 없지 않을 겁니다. 이 사람의 시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앙드레 클로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을 소개할까 합니다. 클로는 프랑스인으로서 이슬람권 전문가입니다. 이슬람 역사와 문화에 관한 방대한 저술을 했습니다. 특히 이 사람의 책 중에서 대표적인 책이 술레이만 시대의 오스만 제국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1983년에 이 책을 간행했고, 그리고 나서 한참 이후에 2016년에 우리나라 국역본이 나왔습니다. 국역본 책의 페이지 수는 575페이지까지, 거의 600페이지에 가까운 아주 좀 방대한 책입니다. 이 책을 제가 사서 읽었습니다. 왜? 술레이만이 그냥 오스만 제국의 지배자, 통치자, 술탄일 뿐만 아니라 시인이기 때문에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구입을 해서 읽었는데요. 시인으로서 술레이만에 대해서는 한 페이지가 되지 않아요. 한 10줄 정도밖에 안 되는 앙드레 클로가 문학에는 별 관심이 없었던 모양이죠. 오스만 제국 하면 지금의 터키가 오스만 제국입니다. 2013년에 터키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터키의 기원은 지금의 터키의 위치가 아니라 중국 서쪽의 지역, 지금 신장 위구르 자치주가 있는 그 지역입니다. 지금 중국의 서북 지방에 터키가 기원했다. 그때 한자로 돌궐이라고 했습니다. 혹은 그 족속을 돌궐족이라고 했는데 5세기 때 중국사에 비로소 편입됩니다. 이 돌궐족이 중국 하북지방 항하 북쪽에 북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서 북쪽의 위나라라, 그 전에 위나라가 있었습니다만 북쪽의 위나라라 해서 하북지방을 지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교를 열심히 받아들였던 나라로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벗어나서 자기 자체 내에 돌궐이 제국을 창시를 합니다. 서기 552년 돌궐
제국 창시를 하는데 그 창시자 이름이 부민이고 한자로는 토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부민이 죽을 때는 아들 2명이 있었는데 큰 아들과 작은 아들 이렇게 제국을 반조각을 내 가지고 동쪽을 큰 아들에게 서쪽을 작은 아들에게 물려주고 자신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로 양분되죠. 근데 동돌궐은 우리하고 비로소 관계를 맺습니다. 고구려와 동맹 관계를 맺습니다. 그때 중국이 당나라였는데 당나라가 워낙 강력한 국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수민족인 돌궐이나 고구려는 당나라 굉장히 어떤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죠. 그래서 같이 나라는 떨어져 있지만 서로 동맹관계를 맺었다. 이때부터 우리와 터키는 형제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언제부터 사실은 형제의 나라냐? 6.25 때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3, 4위전을 치른 것 때문에 지금 또 터키가 좀 이슬람권이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좀 생소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형제의 나라 같은 이런 느낌을 가지는데 그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 동돌궐과 고구려의 동맹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이 터키는 언어가 알타이 어족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어순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언어도 우리하고 비슷한 게 많은데 이것이 우연인지 필연인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든다 하면요, 우리 부추 있지 않습니까? 부추를 나는 부추란 말을 20대 들어서 처음 하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전에 부추가 아니라 정구지라고 하는 말에 익숙해 있었죠. 경상도 지방 중에서도 동남권 지역에 그러니까 부산, 울산, 경주, 밀양, 김해 이쪽에서는 부추를 정구지라고 하는데 이게 저 터키 말로 지금 부추를 정구지라고 합니다. 이게 우연히 일치인지 아니면 무슨 인과관계가 있는 건지는 앞으로 더 살펴봐야 할 것이다. 어쨌든 우리나라와 터키는 이렇게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고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서로가 완전히 다르지만 뭔가 모르게 친근감을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는 형제의 나라라는 등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으니까 우리의 역사와 좀 관계가 있다. 서돌궐이 중앙아시아 그 강한 지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서쪽으로 나아가면서 오랫동안 유지했습니다. 서쪽으로 나아가면서 서돌궐의 맥맥을 유지하는데요. 돌궐이란 말이 우리식 한자어로 돌궐이지 자기들 말로는 투르크라고 합니다. 투르크족이라고 하죠. 투르크를 터키하고 똑같은 말로 보는데 사실은 같은 말이라고 봐도 됩니다. 종족의 의미에서 볼 때 기본상 동일한 종족이기 때문에. 근데 투르크라고 하면은 형용사로 쓰는 말이고요. 종족명을 말합니다. 터키라고 하면은 명사로 쓰는 말이고 이것은 국명을 말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투르크족이 동아시아 일대를 많은 종교들을 받아들였다가 버리고 또 이 반복을 하면서 처음에는 불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서진하면서 이슬람교로 개종을 합니다. 이렇게 종교도 받아들였다가 또 안에 헌시작처럼 버렸다가 또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이기를 반복하는 이 터르크족이 서쪽으로 나아가면서 점점 이슬람화 되어 가는데요. 피도 섞이고요. 원래 동아시아인인데 아랍 계통의 사람과 피 섞이고 유럽 사람 계통과 피를 섞이게 하면서 요즘 보면 꼭 안에 우리도 같은 동아시아 같은 느낌이 들지 않거든요. 터키인들 우리가 축구할 때 축구 선수들 보면 꼭 안에 이란 선수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또 유럽 선수 같은 느낌이 들고요. 중앙아시아에 남아있는 그 족속은 투르크고 가다가 특히 칭기스칸 몽골족의 그 강성한 세력에 밀려가지고 서쪽으로 가다가 아나톨리아 반도에 정착을 합니다. 아나톨리아 반도가 중앙아시아와 비슷한 기후적 조건을 가진 땅이고 중앙아시아에서 오랫동안 생활해온 수백 년 생활해온 그들이 비슷한 기후 조건이고 환경이란 점에서 거기서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게 오늘 아나톨리아가 오늘날 터키의 본거지인데요. 이 터키 투르크족이 아나톨리아 반도에 정착을 해서 오스만 제국을 건설하는데 이게 굉장히 길게 장기간에 이 제국이 유지가 됩니다. 아마 로마 제국 이후에 이만큼 장기간 걸쳐서 제국을 유지한 제국은 없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623년간 이 제국이 유지됩니다.
이 제국의 이름을 오스만 제국이라고 하고요. 623년의 역사, 그리고 오스만 제국의 종막을 내리면서 터키의 공화국이 생기게 됩니다. 그 터키의 전신 국가가 오스만 제국이다. 아까 552년에 부민이 돌골 제국을 창시했다는 게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참 또 이후에 거의 안에 한 900년 후에 1453년 엄청난 또 역사의 그 변화가 또 생기게 됩니다. 그게 1453년 콘스탄티노폴이라고 하는 동로마 제국의 수도가 오스만 제국에 함락되고 비로소 오스만 제국은 세계사의 두각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70년 후에 술탄, 이 아주 대단한 술탄이 등장하죠. 이 술탄 이름이 술레이만이라고 하는 술레이만 시대를 엽니다. 1520년에서 1566년 46년간 제위에 오르면서 오스만 제국의 극성기, 전성기, 뭐랄까 황금 시대를 구가하게 됩니다. 가장 그 당시는 반세기 동안 가장 국력이 강한 시대였다. 이때를 가르쳐 토인비는 뭐라고 했냐 하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팍스 오토마니카. 오토마니카는 바로 오스만 제국의 평화라는 뜻입니다. 오스만 제국의 국력이 그 당시 그 주변에 유럽, 중동 국가, 아프리카, 이집트를 둘러싼 북쪽 아프리카 혹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유지한다 해서 하나의 국력이 평화를 유지한다 해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팍스 오토마니카, 오스만 제국의 평화. 지금의 우리 시대는 우리가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의 평화. 19세기에는 팍스 브리타니카, 영국의 평화. 영국의 국력이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며 평화를 유지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토인비는 이 시기 술레이만이 지배하는 한 반세기에 걸쳐서 팍스 오토마니카라고 했는데 왜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었느냐? 포병이 막강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강성한 원인을, 이게 중요하죠. 통치를 아주 공정하게 했습니다. 부정부패 이런 거는 못 봐줍니다. 예, 그리고 종교적으로 아주 간용을 베풀었다. 절대 이교도라고 해서 박해한 일이 없었다. 아주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다문화적인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정한 통치, 종교적인 간용, 이런 것들이 바로 오스만 제국을 유지한, 이런 적어도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오스만 제국이 세계 한때 최강의 국가였고 또 623년이라고 하는 장기간에 걸쳐서 제국을 유지했다고 할 수 있겠죠. 술레이만은 600년 이상 되는 오스만 제국의 술탄 중에서, 술탄은 황제입니다. 최고 유명한 사람입니다. 술레이만은 구약에 나오는 솔로몬과 똑같은 이름입니다. 솔로몬의 터키식 발음이 술레이만이다. 구약에 나오는 솔로몬이 바로 그것을 터키식으로 발음하면 술레이만이 되는데 바로 지혜와 학식의 상징이죠. 이 앙드레 클로가 이렇게 평을 했어요. 시인 술레이만에 대해서는 별로 의미를 부여 안 했습니다. 전문 시인은 아니지만 군주로서는 뛰어난 시인이다. 이 정도 아마추어라고 본 겁니다. 오스만 제국 초기에 말할 것도 없고 바로 술레이만 시대만 하더라도 시인이 굉장히 대접을 많이 받았습니다. 시인이 시를 쓴다는 것은 바로 술탄의 후원을 받았고 국가 사업으로 봤습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가 시인이었거든요. 그리고 자기 안에 아들 후손들이 또 시를 계속 이어서 썼습니다. 시를 세습적으로 써왔습니다. 왜? 조조는 시를 쓰고 문장을 짓는 일이 국가의 사업이고 외교에서 중요한 일이라고 이렇게 파악을 했거든요. 그리고 오스만 제국의 초기의 술탄들은, 그러니까 술레이만의 아버지도 유명한 시인이었어요. 이렇게 아버지가 유명한 시인이듯이 술레이만도 유명한 시인이었거든요. 이런 걸 보면 똑같은 생각을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술레이만 이행시 6편을 살펴볼까요? 이 6편의 시는 이행시로 독립된 것이었는데 1990년 파리에서 술레이만 자료 전시회를 여는 기획자가 전시 카탈로그를 만들면서 이 6편을 뽑아서, 그것도 그냥 무작위로 뽑은 것이 아니라
장미를 소재로 한 것들만 이렇게 뽑아서 시상의 흐름이 통일되는 것을 편집한 시입니다. 하나하나 독립된 시지만 우리가 읽어보면 마치 6편의 시가 아니라 한 편의 시인 것처럼 여기어지도록 만든 것은 그 당시에 전시 기획자의 의도와 전략에 의한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첫 번째 연을 볼까요? 장미의 수액과 작은 뜰의 시절이 다시 돌아왔네. 웃음과 즐거움과 제잘걸음이 다시 돌아왔네. 자, 이건 원래는 이렇게 독립된 이행시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넘어가고 있습니까? 이슬은 장미 가지에 또 장미가 나왔죠. 이렇게 시상이 이어지도록 편집을 했습니다. 눈물 방울방울을 걸어 놓았네. 장미는 새로이 붉은 반점이 피어있네. 장미의 붉음은 왕성한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또 생명의 소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술레만 생각일 뿐만 아니라 바로 오스만 제국을 살던 많은 사람들이 장미가 붉어진다는 것은 왕성한 생명력 혹은 생명의 소생, 이런 것을 생각했을 겁니다. 바키라고 하는 술레만 시대의 최고 시인, 바키가 술레만이 죽었을 때 아주 애절한 애도시를 쓰게 되는데, 그 애도시가 제법 깁니다만 앙드레 클러의 술레만 시대의 오스만 제국에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술탄은 붉은 진액이 다 빠진 장미처럼 메마른 입술로 누워 있도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붉은 진액이 다 빠진 장미라 하는 것은 생명력이 고갈된 상태를 뜻하는 것이죠. 메마른 입술로 누워 있도다. 더 이상 소생하지 못하고요. 3년을 볼까요? 오늘 소생의 향연을 벌이는 벌판의 정원. 오스만 제국은 거의 다 이 벌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팽문으로 되어 있어요. 하늘의 한 구석이 새롭게 자기 자신을 비춘다. 하늘의 한 구석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끼리 이렇게 짝을 맞춰 놓은 겁니다. 장미의 색깔을 칠하기 위해 나 이 무희비는 사랑하는 사람, 연인 혹은 사랑에 빠진 남자, 이런 것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사랑에 빠진 남자. 실제 술레이만은 원래 이슬람권의 일부 다처제이지 않습니까? 러시아 여인을 안에 아주 사랑을 했죠. 그래서 자기의 글을 쓸 때 필명도 무희비라고 했어요. 사랑에 빠진 남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녹셀란이라고 하는 그렇게 미인은 아니라고 해요. 이 여자한테 완전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 여자가 할렘이라고 하는 비밀스러운 궁중, 여자들만 있는 궁중 속에서 암투를 벌이면서 쫓아내고 결국 자기가 사랑을 독차지하는, 우리나라로 한다면 인원 왕후와 장희빈 사건을 연상케 하는 비밀스러운 궁중 속에서의 암탉싸움, 이것을 유발시켰던 록산을 아주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은 아니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남들은 알 수 없어요. 저렇게 내 얼굴도 그다지 미인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술탄이, 황제가 이렇게 사랑에 빠졌을까? 이거는 남들이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나 이 무희비는 10편의 시 10편을 노래하겠네. 그리고 사람들은 소리 지르리라 오 사랑에 취한 나이팅게일이여. 이거 새 이름 아닌가요? 너 다시 돌아왔으라. 너 다시 되돌아왔구나. 마지막 연은 이게 전통적인 서정 단시, 가잘 혹은 가젤이 아니래요. 미프레르라고 하는데 미프레르가 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이행시에 한번 봅시다. 이 땅의 쾌락에 너무도 기쁜 영혼들은 가자를 배불리 먹는 아이들 닮았구나. 이 가자는 할바라고 하는 터키 전통 가자라고 합니다. 그 아이들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보통 동서고금의 제왕시는 대체로 은근히 자기의 치적을 자랑하고 내세우기 위해서,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먹여 살렸음을 은근히 붙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시대가 바로 태평성대라는 것을 은근히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배불리 먹고 있다. 아이들이 배불리 먹고 있으니까 영혼들이 또 기뻐한다. 영혼. 육체적으로 이렇게 배가 부르니까 영혼마저 기뻐하는구나. 이렇게 백성들 다 먹여 살린다.
이 다 먹여 살린다, 다 살린다, 이 말이 다스리라의 어원이라고 하는데, 뭐 그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말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제왕씨는 보통 자기 자신의 다스리는 것을 잘했음을 은근히 내세우고 자랑스러워 하는 내용들의 시가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대에 그 난국을 헤쳐가려고 하는 노력을 보인 시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한 5%밖에 안 될 거예요. 이런 시가 정말 제왕시로서 가치 있는 시입니다. 임진왜란 선조가 피난 가서 신하들한테 따끔하게 충고하는 시조를 썼어요. 여기에 피난하는 곳에 와서도 내가 동인이니 서인이니 하면서 당바사 말 것인가 하는 시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시조가 좋은 시입니다. 병자호란 때 그 앞의 임금인 강해군이 왕자를 쫓겨나서 강하도에서 유배를 당하고 있었는데 인조가 너무 속전속결로 쳐들어 내려오니까 강하도로 피난 가지 못하고 남한 산성으로 피난 가서 나라를 망치지 않았습니까? 그때 강화도에 있는 강해군을 빨리 제주도로 끌고 가라 해서 제주도로 끌려가면서 나라에 난리가 났다는 것을 이 강해군은 임진왜란도 겪었고 정유재란도 겪었고 이분 또한에 북쪽 청나라가 쳐들어오는 병자호란도 이렇게 겪으면서 나라의 운명이 어찌 될지 모른다고 아주 답답한 심정을 노래한 한 시가 있는데 굉장히 그것도 명시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또 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6.25 때는 이승만 대통령이 임시 수도 부산에서 그래서 보니까 가난하니까 가난한 이 백성들이 안에 그 호주머니에 생쌀을 넣어 다니면서 그것을 입에서 싣고 다니더라 말이지. 밥할 때도 없고 하니까 이 가난한 백성들이 이 난리통에 생쌀을 싣고 다니누나 하는 그런 한 시가 있어요. 그런 시가 정말 좋은 시입니다. 그런 대통령의 시가 진정한 의미의 제왕시라고 할 수 있겠죠. 태평성들을 노래하는 게 아니라 난세의 백성들의 어려움을 노래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시가 진정한 의미의 제왕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술레만 시대는 어렵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태평성대를 구가하면서 자신의 치적을 은근히 내세우는 그런 걸로 마지막 연이 마감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에 관한 얘기는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행시 6편. 오스만 술탄 슐레이만. 장미의 수액과 작은 뜰의 시절이 다시 돌아왔네. 웃음과 즐거움과 제잘걸음이 다시 돌아왔네. 이슬은 장미가지에 눈물방울을 걸어 놓았네. 장미에는 새로이 붉은 반점이 피어 있네. 오늘 소생의 향연을 버리는 벌판의 정원. 하늘의 한 구석이 새롭게 자기 자신을 비추네. 하늘의 한 구석에 장미의 색깔을 칠하기 위하여 나 이 무희비는 시 10편을 노래하겠네. 그리고 사람들은 소리 지르리라. 오 사랑에 취한 나이팅게일이여 너 다시 돌아왔어라. 이 땅의 쾌락에 너무도 기쁜 영혼들은 과자를 배불리 먹는 아이들을 닮았구나.